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방송이라서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코너에서 다뤘던 인물들이 정말 많은데 이 중에 탑5를 꼽아서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탑5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5를 꼽았는데 네. 이 5명을 그냥 사실 그냥 꼽은 것 같지만 이렇게 좀 보니까 어떤 일관된 세계 정치의 어떤 흐름이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물은 누군가요? 브라질의 이제 전현직 대통령들인 보소나루와 룰라 두 사람을 같이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룰라 전 대통령은 최근에 풀려나서 활발한 정치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4분열되어 있는 이 브라질 좌파들을 재정비해서 보소나루 정권과 맞서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소나루와 룰라 양측 모두 2022년 대선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소나루 대통령은 신당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달 19일에 원래 집권 여당인 사회자유당을 탈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자유당 소속 의원 중에 신당 창당에 동의하는 인사들을 또 따로 모아서 브라질을 위한 동맹이라는 이름의 당을 창당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당은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과 경찰 및 군 관련 단체 등이 주요 지지 기반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부패 수사를 진행해서 인기가 높은 세르지오 모로 법무부 장관과 또 이 보소나루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흐름은 극우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이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가톨릭 국가라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계속 이제 느끼다 보니까 가톨릭이라는 어떤 존재가 기득권의 일부처럼 비춰지게 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 정치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종교에 있어서도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 즉 비주류 쪽으로 포섭이 돼서 그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남미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부패 수사로 큰 지지를 얻은 인사에게 정치적 힘이 실리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네. 어떤 좌우의 노선에 따른 판단 그런 게 아니라 기성 정치와 또 기득권의 카르텔을 파괴하는 그런 정치를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득권을 파괴하려면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경찰과 군 관련 단체 지지라는 측면이 공권력 집행의 효율과 편의 이런 것들에 기울어진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마 높은 확률로 브라질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극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이 룰라 전 대통령은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본인이 직접 대선에 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또 당분간 좌파 정치의 어떤 고심점 역할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이 기득권에 대한 분노와 결합한 극우 정치에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지금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기성의 엘리트 정치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묶어내고 포퓰리즘 일반과 이제 맞서는 이런 구도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둘째는 급진주의의 어떤 좌파 버전으로 대중 정치를 또 이 극우 정치에 맞서서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룰라 전 대통령은 좌파의 아이콘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또 노동운동가를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후자 좀 더 이제 급진적인 정치 이런 걸 시도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브라질 정치 체제는 특히 이제 그 브라질 PT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익 공유적 정치가 이제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좀 급진주의 정치 쪽으로 기술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보소나루 정권에 맞서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2019년을 뜨겁게 달군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보죠.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인데요. 올해 4월과 9월 총선에서 그야말로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 연립정부 구성에 지난번 총선 이후에 1, 2당이 이제 모두 실패를 해서 내년 3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된 상황이죠. 이게 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결국 이제 정치 인생이 끝날지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최소한 잠시라도 이 정치 생명 연장이 가능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어찌됐건 정치 생명이 좀 연장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좀 넘어야 될 관문들이 많죠. 그렇죠. 지금 이제 네타냐후는 총리직을 잃게 되면 부패 혐의로 기소가 돼서 그러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리직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렇죠. 이 점에서 이제 총리직을 유지하는 한 지금 기소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총리직을 이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적격한 것이냐 이 심사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대법원에게 제기를 해서 이 대법원이 이걸 수용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앞서 지난 총선 결과에 따라서 현재 야당이 이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더라면 또 이 상황이 그대로 종결이 됐을 텐데 이제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양쪽 모두 정부 구성에 실패한 상황 이 상황이 있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관문이 이 집권 리쿠드당 경선에서 네타냐후가 다시 대표로 선출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선 자체는 뭐 이미 투표가 시작됐고 그 결과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곧 이제 운명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당내 지지 기반은 아직도 튼튼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다가 또 지난 25일에 네타냐후 총리의 유세장에서 이제 로켓 경보 공격 경보가 울려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네. 이스라엘 방위군은 가자 지구에서 발사체가 발사가 됐는데 아이언돔으로 요격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팔레스타인이 실제 공격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 인생 내내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의 위기를 조장하고 유대 민족주의를 부추겨서 반사 이익을 얻는 정치를 해왔는데요. 그렇죠. 아이러니한 것은 또 네타냐후 총리를 고전하게 만든 세력이 이 사람보다 더한 어떤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위기감을 더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내년 3월 총선이 치러지면 과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내년 3월 총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2019년을 뜨겁게 달군 국제 뉴스 속 인물 세 번째 인물은 누군가요? 영국의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입니다. 네.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떠밀리듯이 떠난 자리에 등판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 총선 결과 보수당이 역사상 최대 의석을 확보하면서 그야말로 화려하게 다시 부활을 한 그런 이제 인물이죠. 네. 뭐 총선 승리의 비결은 아무래도 브렉시트를 전면에 내세운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 보리스 존슨의 선거 슬로건은 브렉시트를 완수한다 이거였는데요.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선거 운동을 펼친 게 승리였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브렉시트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영국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브렉시트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모두가 각각 다른 이유로 어떤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브렉시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지금의 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또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점이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브렉시트 혼란을 끝내야 된다. 이 보리스 존슨의 구호가 그래서 먹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보리스 존슨 총리와 총리가 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브렉시트 필요성을 주장해 온 걸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렇죠. 원래부터도 영국은 좀 대륙과는 좀 이질감을 갖고 있는 이런 정치와 문화 체제를 갖고 있는데요. 네. 보리스 존슨 총리는 과거부터 이 유럽과 결별해야 한다라는 이 유럽 회의주의에 편승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된 계층이 기득권 해체를 통한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또 브렉시트 주장이 힘을 얻게 됐는데요. 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보리스 존슨 본인은 옥스퍼드를 나온 엘리트 계층의 일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브렉시트를 사실 뭐 그렇게 강하게 주장해야 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닌데 하지만 좀 특이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여러 가지 기행 이런 것들로 서민 이미지를 강화해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로서 부상함으로써 이제 그런 이제 구호들로 승부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행보의 절정이 최근 총선에서의 압승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영국도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인물이죠. 누군가요? 젊은 여성 총리의 탄생으로 상당히 화제가 된 이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입니다. 네. 이 산나 마린뿐만 아니라 연정을 같이 구성한 4개 정당 대표도 모두 여성이고 또 이 중 셋은 30대 초반이라는 점 그리고 장관 19명 중에 12명이 여성인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국내 언론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 뭐 국내에서도 참 핀란드가 부럽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뭐 그냥 부러워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핀란드가 아닌데. 그래서 이 핀란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지 이 조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좀 핀란드를 배우는 계기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핀란드에서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 게다가 여성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핀란드가 이제 과거에 겪었던 어떤 격렬한 어떤 독립투쟁 그리고 이어서 소련과의 어떤 전쟁 이런 상황들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역설적으로 더 용이하게 했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남성들이 이제 전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 나가야 됐고 또 희생이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요. 둘째로 핀란드를 1960년대 이후 통치한 사회민주당 세력이 비교적 이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우호적인 노선을 갖고 있었다. 이점이 좀 같이 작용한 것 같고요. 셋째로 북유럽 국가들의 정치인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치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산나 마린 총리도 이제 그런 이제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이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오늘날 핀란드 사회가 겪게 된 양극화, 고령화, 그리고 이제 노키아의 몰락으로 대변되는 산업구조의 변화 이런 것에 따른 위기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한 결과이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인물들을 통해서 다룬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보통 위기 속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탄생을 하거든요. 근데 핀란드의 사례는 어떤가요? 사실 핀란드도 극우 포퓰리즘의 이런 영향에서 자유롭지만은 아닌 게 또 사실인데요. 예. 핀란드인 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한 석 차이로 3인당에 이어서 2당을 차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핀란드인 당이라는 데는 이제 민족주의 성향의 극우 성향의 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핀란드 내에서 지금 소수인 스웨덴인을 배척을 하고 또 사회적 보수주의와 엄벌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극우 포퓰리즘에 가장 이 핀란드에서는 가까운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나 마린 같은 최연소 여성 총리의 탄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극우 포퓰리즘에 맞서서 나름대로 변화를 보여주려는 이 기성정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산나 마린 총리의 경우는 젊은 여성일 뿐만 아니라 또 성소수자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란 노동자 출신이다. 이 점도 있는 건데 같이 이제 이런 점까지 같이 보면은 좀 앞서 말씀드린 맥락이 보다 분명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저희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된 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기억에 남는 국제뉴스 속 2019년 인물 베스트 5 골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인데요. 누군가요? 역시 2019년에 한 명을 뽑으라면 그레타 툰베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만 16세 여성 청소년이고 또 환경운동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을 막 꾸짖어서 세계적인 이제 화제가 됐죠. 거기다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푸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툰베리를 비꼬고 이렇게 좀 나쁜 말을 하면서 더더욱 일종의 체급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인물을 계기로 뭐랄까요,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좀 전면에 나서는 게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각국 청소년들이 결석 시위를 이어가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청소년일 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저도 결석을 했을 텐데 저는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저 때는 성실하셨네요. 네, 결석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움직임에 또 동조하는 기성세대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감은 지난 5월에 유럽의 선거 결과에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엘리트 정치를 이끌어온 중도 정치 세력이 후퇴를 하고 극우 세력과 함께 녹색당의 의석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에서 이제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그레타 툰베리의 사례는 위기가 좀 기성 정치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이 되면서도 극우 포퓰리즘으로 기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그 핀란드의 사례를 들기도 했고, 지금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을 쭉 보면, 극우 포퓰리즘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의 세계 정치는 좀 이런 쪽으로 더 무게가 쏠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런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 스스로에게 답해야 될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더 지금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냐, 여기에 좀 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충분히 성장했는데, 우리 경제가 충분히 성장했는데도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현상의 상당 부분은 양극화 때문일 텐데, 양극화는 그러면 우리가 이 정치를 통해 어떻게 해소할 거냐, 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가진 자에 가까우냐 아니면 못 가진 자에 가까운가,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양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있어야 이제 바람직한 어떤 정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정치의 주인이니만큼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이렇게 좀 세계 정치를 보면서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다뤄본 인물들 가운데 5명을 뽑아서 세계 정치의 흐름을 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새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랍니다. 당연히 마지막이 아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